백세 시대 백세코인 방송입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리플의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SBI의 국제송금자회사 SBI 레밋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SBI 레밋 국제송금의 기축통화로 리플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다수의 협력은행과 국제송금 작업 시 기축통화로 리플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플이 굉장히 강력한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0월 중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물 ETF의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 사이인데 차례차례로 승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승인 이전에 현재 비트코인의 하방 경직성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차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지금 하방 경직성, 위로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래로 빠지지도 않는 하방에 대한 경직, 하방을 허용하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미 사놓으신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도 전환하셨을 것이고 새로운 매수 시점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어디서 살까 저울질하고 계시겠죠.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불가피하고 BTC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초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지 크립토 헤드라인에 따르면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소한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2023년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승인될 가능성이 75%라고 전망했지만 최종 승인을 확신한다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4월로 예정된 반감기가 겹친다라고 덧붙였죠. 이 애널리스트는 내년 초에 급등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주장도 나오네요.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역대급 상승 랠리를 준비 중에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보합권의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수석시장 분석가인 알렉스 쿠프치케비치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 기준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다음 주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약세 모멘텀 강화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과 역의 상관 관계를 갖는 달러 지수는 한때 104.90까지 치솟았다. 그러니까 역의 상관관계 리버스라는 거죠. 달러 지수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는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9월 들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하방도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원의 번스타인이 최근 투자 노트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 전례 없는 랠리를 펼칠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비트코인의 시세의 흐름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겠는가. 앞선 애널리스트는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수 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니까 급락의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차트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차트의 모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RCI, 또는 CCI, RSI, 또는 오실로스코프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 암호화폐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맞아떨어졌다 한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지지하는 포인트에서 지지가 명확하게 일어났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는 이런 저점 라인 지지받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이전에 3단 저점 지지에서는 지지받았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러나 네 번째는 하향을 한 겁니다. 물론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추가 하락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봉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주봉의 차트거든요. 자, 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일목균형표 기준으로는 이제 구름층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매물의 흔적, 과거에 거래됐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면서 대응하자고 했죠. 일본 상황에서 1단계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지난번에. 자, 1단계의 상승의 폭, 2단계 상승의 폭 이렇게 보자고 했습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점프를 하고 더 추가 상승했다가
1단계 박스의 상단 거기에 지금 걸쳐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매물의 흔적들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1단계 박스 안에서 이 박스 안으로 하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이겁니다.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들,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는 매수 주체들은 자기들이 손해볼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 매수를 저울질할 그런 가격대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2만 달러를 하회하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상승 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싸게 살까를 생각이 됩니다. 싸게 사자, 싸게 사는 전략이에요. 싸게 사는 전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싸게 사자, 바이, 싸게 사자, 싸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계이지 상승과 하락을 단순하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스닥의 차트거든요. 나스닥의 차트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딱딱 맞습니까? 상승을 했을 때의 고점의 삼봉에서 고점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여기서 딱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RSI의 하락 다이버전스. 자, 지표가 이렇게 하락했죠. 지수는 상승했는데 지표가 하락을 해요.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반등 나오고 3번 고점에서 하락. 지수나 주식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적 지표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큰 상승을 염두하고 매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락을 하게 되면 싸게 산다라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고 팔고 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싸게 사자. 그리고 적립식 펀드처럼 분할로 매수하자는 겁니다. 분할로 매집을 하자.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락을 할 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겹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4월달에 반감기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쏠린 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하락을 시키면서 일부러 인위적인 하락을 유발하면서 그 물량들을 흡수해가는 주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고려가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한 관심도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하방 가능성이 있죠. 하락을 하면서 매집하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마시고 총알을 쏘세요. 적립식으로 분할로 매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제일 계속 보는 것이지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염려할 게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아메리칸 드림 실종 국면의 유일 대비책이라고 라울 파리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의 가난과 절망이 더 심화될 것 유일한 대안은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전 임원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파리 암호화폐만이 장기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아메리칸 드림이 실종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 규모도 계속 늘고 있고 근로자들의 구매로 또 이제 상실한 상황이고요. 이럴수록 미국인들의 가난은 심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 분열의 일상 속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인공지능에 의해 잘못 조작된 정보와 가짜뉴스의 홍수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절망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었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내란 가능성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5대 반반으로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 세력이 반으로 충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란 가능성이 있고 미국 국민들의 절망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삶은 더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암호화폐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암호화폐 가운데서도 수량의 제한이 있고 2100만 개라는 수량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오래된 화폐인데다가 확실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비트코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 속에서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라울팔이 언급했다는 건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른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익명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수익률과의 반대의 개념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주식과 부동산의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고요?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금리 상승은 대체 투자 자산에는 불리한 조건이죠. 자, 투자 자산. 비트코인을 제가 투자 자산으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들이 많아져 갈 때 비트코인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권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제3세계 국민들도 이를 활용해 안정적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 외부 권력의 영향 아래 개인 자산을 보존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이 새로운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인권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제3세계 국민들도 개인 자산을 보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해킹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의 해킹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순한 그런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의미가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본질인 사람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라는 시스템 밖에서 그들의 삶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죽이려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을 봐라. 선진국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며 국가적인 채택에 노력하는 엘살바도르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정부의 권력 없이 돈을 발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등 금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그런 국가에서 상대적인 가격 안정성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조만장자, 억만장자 아니고 조만장자 4명 중에서 1명이 비트코인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하죠. 이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이 억만장자 넘어서 조만장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트코인 이 시장을 죽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182명 가운데 78명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며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22명 중 6명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재산을 늘렸대요. 이렇게 재산의 상황으로 재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쉽게 죽지 않겠죠. 여러분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선상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유일한 대안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 탈중앙화 시스템, 유일한 대안, 중앙화 시스템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생존 수단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이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락을 할 때 놀라지 말고 하락을 할 때 매집을 하자. 하락은 매수의 절호의 찬스다. 하락은 찬스로 보는 것입니다. 하락은 매수 찬스로 보는 거예요. 이걸 찬스로 보는 것이지 절대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락은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집 단계로 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차별화되는 걸 볼 거예요. 국제 수익률이 상승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단순하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의 그런 주식과 부동산처럼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대안으로서 경기 침체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국제 질서가 무너져가는 가운데서 대안으로서의 급부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아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링크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비트코인의 책 PDF를 제공해드리고 두 번째는 코인 정보의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얻는 채널과 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